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만호 교수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또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학과를 소개하고 그리고 현재 바이오 분야가 생명과학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탑픽이고 또 앞으로의 바이오 분야의 인력들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를 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제 전공 분야의 연구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아래와 같은 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전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리고 유용 작물에서의 종 개량과 소재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의 모델 식물과 그리고 어, 무와 고추 그리고 배추에서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에 대한 그 바이오 분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생물과학과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물과학과는 바이오 에너지 식량 자원 개선 분야 그리고 생물 자원 확보나 환경 안전 분야 그다음에 신약을 개발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동물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생명 정보 이런 분야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 업적과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 학생들을 지도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바이오 분야에서의 우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연구와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전략을 보면은 비전은 창의 개발, 봉사 정신을 갖춘 인격을 갖는 학생들을 양성하고 국가 인류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저희들이 비전을 삼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양성,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 그리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서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뿐만 아니라 충남대학교가 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우수한 대학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실험 실습을 내실하고 굉장히 강화해서 진짜 학생들이 나의 전공이 정말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학생, 우수한 인력을 지역사회에 배출하는 그런 확립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사회 내보내서 기업 연구소라든지 또는 국가에 특화된 국가 출연 연구 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산학연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런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이렇게 발전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2025년, 2030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수한 교수진들을 어, 확보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저희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와 연구소와 산업체들이 체계를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과학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좋은 직업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분야를 통해서 어,
바이오 분야의 그 우수한 의약품이라든지 식물 분야의 양질의 그 품종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의 발전 단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학생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 연구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맞춤형 학생들에게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또 글로벌을 위해서는 영어 전용 강좌를 또 운영하고 있고 등등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의 우수한 교수진과 그리고 학생들의 지도하는 열정과 그리고 많은 기본적인 실원 실습 기자재의 확보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저희 이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서는 뭐 전공 기초가 있고 전공 핵심 그리고 전공 심화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인턴십이라든지 독립연구 1, 2, 3 현장 실습을 강조하고 또 연계 전공을 해서 융합 학문에 대한 분야를 또 우리가 활성화하고 있고 일부는 또 중등 교사 자격에서 교직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물학이라든지 생물학 실험 뭐 이런 실험에 기반한 전공 기초 그다음에 전공 핵심에서 꼭 생물의 동물과 식물 미생물 할 때 꼭 필요한 이런 분야 그리고 전공 심화와 같은 이런 분야들이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공부들을 통해 하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기초 학문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 분자 발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식물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3학년 2학기 때 전공 과목으로서 하게 되고 그리고 생물학과 교양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은 교회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종류의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만 우수하고 인정이 되면은 정말 장학금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장학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또 없는 학생이나 상관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좋은 어, 기회들이 많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의 이제 프로그램들은 논문 지도 교수제가 있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연구실에 뭐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연구실에 가서 학부 졸업 논문을 위한 실험을 하고 그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들을 결국 4학년 때 졸업 논문으로 포스터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해서 결국은 졸업을 하는 그런 졸업 어, 과정이 있고요. 에세이 세미나 과정, 신입생 OT, 그리고 야외 실습, 임해 실습, 바이오 캠프, 논문 발표, 뭐 이런 행사들이 쭉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배 후배들과의 그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또는 어, 친목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설계 상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매 학기마다 특정 교수님과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또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생물과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보면은 전문 기초교양의 1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2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꾸준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갔을 때 나의 전공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졸업 후에는 우리 생물과학과를 졸업하고 졸업 후에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자연과학 분야이면서 기초학문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 우수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까지를 취득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이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 또는 생명과학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생명공학 관련 회사, 그리고 의대나 치의학 전문 대학원 또는 대학교의 교수나 또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왜 바이오가 앞으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는 첫 번째 생물 다양성 및 환경 생태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주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 연구 및 생물 자원 확보, 그다음에 분자 개통 및 생물 지리 연구, 식물 생태학 및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연구, 환경 분석 평가 및 환경 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의 진화 과정 및 패턴 연구, 수생태계 오염 및 생태 건강성 평가 뭐 이런 생태 관련 그게 강이든지 산이든지 뭐 또는 늪이든지 이런 생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은 이렇게 어, 다섯 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안기정 교수님은 곤충 쪽 분야의 연구를 하시고 안광욱 교수님은 어, 담수, 담수에서의 그 담수 생태 그리고 어류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신홍기 교수님은 식물 분류 생태 쪽을 하시고 또 장태수 교수님도 육상 식물 식물 분류 분야를 하십니다. 또한 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파퓰레이션 제네틱스라 군집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쪽으로 넘어가면 분자 기능 생물학이라고 해가지고 몰레큘러 펑셔널 바이올로지에서 여러 가지 동물에서 일어나는 식물 신경 발생 유전학, 그 다음에 어떤 암에 관련된 세포의 신호 전달과 암 생물학,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DNA 복제와 세포의 신호 전달 및 생명의 발생 과정 연구 등 돌연변이, 암 유발, 노화 등 인간의 질병 치료 연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중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물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여기에는 여섯 분의 여섯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동물 분야에서 암이라든지 또는 질병의 치료라든지 뭐 발생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식물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연구에는 분자유전학 단백질약을 이용한 식물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오믹스 기술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유용 유전자의 발굴과 그 다음에 식물 생리학 분야에서의 뭐 광합성 식물 생리 분야, 그 다음에 식량 제한 확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애기장태뿐만 아니라 무나 배추 그리고 다른 야생 식물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예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광합성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광합성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평생을 해온 연구자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의 생장과 발달 그리고
식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작물에서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결국은 발현하고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단백질 수준에서 또는 세포 수준에서 식물체 수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신동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 생물 정보학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유형 유전자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입학정보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고, 생물과학과에는 바로 이런 웹사이트가 있으며, 학과에 혹시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는 첨단 학문 분야로서 이 유전자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다양한 유전자원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응용하고, 그것들을 응용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부분들로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발전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그린바이오, 스마트 의료,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그 바이오 분야의 트렌드에 맞는 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학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과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유전자와 바이오라고 하는 이 분야를 통해서 전제 바이오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고, 이 분야들을 하는데 우리 바이오를 전공을 택한 사람들은 왜 더 많은 바이오 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생물은 미생물과 그리고 식물과 그리고 동물과 이 세 개를 합쳐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고 있고, 왓슨과 크릭이 1953년이죠. 53년에 DNA 구조는 이중나선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바이오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간략하게 기술의 역사를 보면, 청동기 시대에는 검이나 창이 현재는 뭘로 발전해 있냐면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수술 도구로 발전되어 있고, 1차 세계대전 때 탱크는 현재 불도저가 되어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몰스나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리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발전했고, 한국 전쟁 때 F-86 세이버 제시라고 하는 그 비행기는 결국 보잉 747이라고 하는 비행기로 발전해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논스톱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비엔남 전쟁에서의 건십은 전제 119 이머전시 팀으로 발전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과학의 발전 또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고 연구가 되어져 왔죠.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역시 우리 인류의 바람에 맞는 그런 유익한 분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손녀가 여기에 있는데 3대가 있죠.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봄에 싹이 트고 그다음에 잎이 자라고 그다음에 식물이 자란 다음에 무성하게 자란 잎들은 가을이 되면서 잎이 노래지고 빨개지고 그다음에 색깔이 나는 단풍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 세월이 지나서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에 적용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오래 살고 싶죠. 그리고 맛있는 거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하고 싶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인간의 욕구가
벽구가 위시인데 그런 위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바이오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무병장수의 그런 바이오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해결책은 뭐냐? 결국은 생명과학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욕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과학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이 생명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을 하는 단계마다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 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 중에 유전자는 RNA를 만들게 되고 우리는 전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린 전사가 되면은 결국은 이 메신저 RNA는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리고 단백질의 1차 구조를 만들어지고 단백질 2차, 3차 구조를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유전자가 잘못되어지면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잘못되어지면 어떤 메신저 RNA가 잘못되어지고 결국 단백질의 어떤 아미노산의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기능을 못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치명적인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전자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바이오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는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바이오를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의 시대는 유전자의 시대이면서 바이오의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세포 안에서 이 효소를 만드는 것은 유전자고 결국 이 유전자가 결국 효소를 암호하고 이 효소는 단백질인데 이런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발현되어져서 어떤 하나의 생명 현상에 필요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최종 산물,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최종 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잘못되어져서 이 효소가 잘못되어진다면 결국 이 화학 반응에 여기에서 여기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산물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간단한 도표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세포 안에, 핵 안에 이렇게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22쌍의 염색체와 XY니까 이거는 성염색체죠. 자, 그래서 성염색체 XY니까 이건 메일이고 남성이고 피메일은 XX겠죠. 그런데 이 염색체 안에 하나의 염색체가 있고 다른 하나의 염색체가 있지만은 이건 두 개는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오는 염색체죠. 이런 염색체에 결국은 DNA가 감싸고 있는데 그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에 13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인간의 사람의 염색체상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분석했고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지금은 유전자들을 다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Next Generation Sequence NG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NGS라고 하는 기술들이 발달해서 지금은 다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의 게놈의 염색체상에 있는 DNA를 분석하고 있고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오토매티드 DNA 시퀀싱 기계들이 있고 여기에 샘플을 넣어서 DNA 염기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염기 서열들이 나오게 되고 이 염기 서열들을 다시 어셈블리를 하고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일본 염색체상에 어떤 DNA 염기 서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하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유전자의 시대고 DNA 이중나선으로 되어져 있고 왓슨과 크릭의 그 기본적인 모델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유전자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바이오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죠. 그런데 2011년에 췌장암 치료를 받던 중 미국 보스턴 브로드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전자 안에 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약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전체 유전자를 분석했죠. 왜냐하면 맞춤형 암 치료를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지만 그중 처치가 가능 유전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데 혈액을 우리가 5ml만 뽑아내서 그 유전자를 똑같이 스티브 잡스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2017년 정도에 100달러 약 11만 원, 요즘은 한 14만 원 정도 되겠죠? 를 검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의 염색체상에 어떤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질환에 취약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고 과학이 발전해서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전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것들을 빅데이터 상에서 많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병을 예측하거나 또는 병을 앞으로 다가올 병들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는 어, 어, 2013년에 뉴욕 타임즈에 마이 메디컬 초이스라고 하는 그 에세이를 써서 이게 투고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에세이를 썼던 그거에 대한 표지에 그 나와 있던 그림이고 거기에 보면은 My mother fought cancer for almost a decade and died at 56 그랬죠. My mother는 지난 거의 12년 동안 암과 싸웠고 56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의 유전자에 나쁜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유전자냐면 브리카1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브리카1은 원래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는 이 브리카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암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를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닥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 브리카1 유전자를 계속 이걸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브레스트 캔서, 즉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오바리안 캔서의 리스크가 약 50% 된다.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는 이 가슴을 절제하고, 오바리안 캔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궁을 절제하는 그런 시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순간에 암이 오고 그 암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되고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분야에서의 핫토픽들 중에 있는데 그 핫토픽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이죠. 사실 우리의 사람이나 손이나 코나 얼굴이나 피부나 또는 뭐 입이나 어디나 우리의 몸에는 엄청난 수의 엄청난 다양한 거의 균들이 존재하는데
그 균들 중에 특히나 많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균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나쁜 균들이 더 많이 사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쁜 균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은 여기 안에 나쁜 균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좋은 균들의 부분들은 굉장히 적겠죠. 적은 양이 차지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좋은 음식을 나는 이야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즉, 유용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면 결국은 나쁜 균들의 포션은 줄고 좋은 균들의 포션들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이걸 통해서 현재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들이 파킨슨 병이라든지 또는 그냥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이런 연구의 결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퇴행성 정신질환과 같은 뇌질환에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토양 속에 식물에 좋은 균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식물에도 역시 식물의 생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병에 저항성 있는 또는 과실을 많이 맺는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에서의 그 분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분비물이나 장내 세포의 분비물 또는 면역 세포의 분비물, 음식 분해 성분들이 결국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차세대 염기술에서 NGS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또 여기에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유용한 유전자들을 우리가 만약에 발굴하게 되면은 그런 유용한 유전자들을 실제로 식물에 집어넣어서 병에 저항성 있는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가뭄에 저항성 있는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생산성이 높은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광합성의 효율을 높이는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GMO라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 또는 식물의 어떤 프로덕트를 먹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결국 나온 게 무엇이냐면은 일부에서 유전자를 식물체에 집어넣지 않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즉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부위를 잘라내거나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집어넣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을 개량하고 어떤 품종을 개량하고 어떤 동물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자들은 예를 들면 식물의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쌀들은 비타민 A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유전자 그리고 이런 유전자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벼에다가 집어넣고 형질전환을 시켰을 때 벼가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하는데 베타카로텐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어져 있고 이 베타카로텐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밥을 해서 먹게 되면은 결국은 어린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비타민을 섭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또 동물에서도 어떤 유전자를 형질전환시켜서 그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연구들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의 한 토픽 분야로서 생물공학 또는 생명과학 분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천 송도에 가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큰 공장들이 있고 그런 큰 공장들에서 인슐린이라든지 인터페론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어떤 치료용 의약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에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부분과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그리고 우리 생물 분야에서 연구하고 이런 분야를 갈 수 있다든지, 또는 바이오인포메이션 분야라든지, 또는 아미노산이나 세정 효소를 만든다든지, 어떤 전자 부분과 또는 바이오가 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다른 팀원들과 또는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생물학과에 지나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했는데,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 뭐 생명과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식품위생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농촌진흥청, 또는 기업계에는 뭐 의학, 의공학, 환경, 식품, 비료, 환경 보존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 등의 엔지니어, 유제품,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업체, 바이오기기회사, IT, 금융업계 뭐 이런 분야. 학계는 대학, 뭐 국내 대학이라든지 뭐 중고등학교 교사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또는 변리사라든지 변호사, 농업, 환경, 산림, 뭐 공무원, 그다음에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미국의 GMO 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었는데 상당히 증가하다가 지금은 GMO 작물은 감소하고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작물들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술은 계속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뭐냐면, 생명공학 강의들에서 대부분 크리스퍼라는 기술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는데,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뭐가 어떻길래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퍼 캐스9은 가이드 RNA라고 하는 크리스퍼와 캐스9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가이드 RNA의 특정한 부분들을 우리가 디자인해 가지고 식물의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이 가이드 RNA가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라내거나 들어가거나 해서 유전자를 편집하게 되고, 그 편집하게 되는데 RNA하고 단백질만 넣었지 DNA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GMO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같은 경우에서는 GMO가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식물을 계속 배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식물의 세포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세포의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뿌리가 나와서 완전한 식물질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세포와 다르게 식물 세포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 통해서 완전한 식물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서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식물체를 개량하고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유전자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DNA를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DNA를 잘라낼 수도 있고, 이렇게 DNA를 잘라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낸 DNA 라이게이스라는 효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벡터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를 잘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붙였다가 또 자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분자생물학에서는 DNA를 증폭하는 이런 PCR 반응을 통해서 DNA를 증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유전자를 어, 클로닝 하는데 쓸 수 있는 이렇게 DNA를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냐 확진되지 않았냐를 검사하기 위해서도 역시 PCR 반응을 해서 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경동을 이제 DNA가 증폭되면은 연구실에서는 아가로스 젤 전경동을 통해서 이렇게 DNA를 샘플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로딩을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플러스 전기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을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DNA를 이 아가로스 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DNA는 UV 라이트를 흡수하는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UV 존에서 DNA를 직접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면은 이 DNA를 잘라서 실제로 이 DNA를 뽑아내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의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그게 어떤 유전자든지 간에 그 유전자가 질병에 관련된 치료용 유전자라면은 질병 관련된 그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공학 회사들이 이제 탄생했는데, 그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넨텍이라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굉장히 큰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그런 회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단백질을 이렇게 유전자를 클로닝한 다음에 그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대량 생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치료용 의약품 중에 하나가 이표라고 빈혈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런 빈혈 치료제 단백질을 생산해서 공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이거를 정제해서 주사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를 해서 이렇게 HPLC로 이렇게 피크를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당뇨 환자의 그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인슐린을 이게 바이오 의약품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만들어지는 인슐린을 주사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곳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인슐린의 신호가 세포 안으로 오게 되고, 세포 안에 있는 이런 단백질 부위에서 인산화가 일어나고, 인산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인슐린 레스폰스 프로테인과 결합하고, 그래서 이 신호가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글라이코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우리의 포도당을 간에다가 글라이코겐 형태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그 혈당의 양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혈당을 갖게끔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뭔가 포도당을 먹거나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인슐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신호 전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 속의 혈당이 과도하게 많은 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슐린을 주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식사 후에 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또 다른 그 하나는 뭐냐면, 생명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냐?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과학 기술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고, 그 이유는 각 분야별로 분석하는 방법에는 빅데이터 분석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생물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기술도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하죠. 수학과학 성적이 부족한 이공계를 진학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생명과학은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과학 성적이 현재 좀 부족하더라도 이공계열 또 생명과학 분야에 진학해서 좋은 연구자로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은 기초연구에 더 가깝고, 생명공학은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들을 공학적으로 활용해서 응용해서 그걸 상품화시킨다든지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쪽에 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다 바이오 분야로서 많은 그 장래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의 시작은 언제고 그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왓슨과 클릭이 노벨 생리학상을 62년에 받았는데 DNA의 모델을 밝히면서 결국 이러한 모델이 알려졌고 그때부터 생명과학은 이런 현재 유전자 시대가 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공룡을 복원할 수 있나요?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공룡의 일부 유전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완벽한 유전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처럼 이런 그 호박 속에 갇힌 모기에 피해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거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전 정보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유전자 조작으로 암 같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나요?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크리스퍼 캐스9 방법이 됐든 어떤 다른 암의 신약 개발이 됐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뭐 가장 최근에 교수님이 진행한 실험은 무엇인가 했는데 식물 세포에서 실제로 유전자의 산물이 어떤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눈으로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바이에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유전자의 벡터에다는 어떤 그 프레이 벡터를 넣어주고 다른 한 벡터에는 어, 바인딩할 수 있는 파트너를 넣어줘가지고 실제로 담배 잎에다가 아그로박테리움을 통해서 담배 잎에다 넣어주고 약 48시간 후에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곳에서 관찰하면은 실제로 두 개의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광 물질을 내게 되는데 그 형광 물질을 내게 낸다는 이야기는 두 개의 단백질이 이 담배 잎 세포 안에서 서로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자신의 꿈을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학업 연구에 열중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많은 관심이 가지고 또 지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생명공학과 안에서 전망 있는 진로나 분야는 무엇인가요? 뭐 유전자 단백질 세포 연구를 통한 노인성 질병, 성인병 치료제 개발, 의학이나 농업이나 식품 등에서의 어떤 연구, 그 다음에 바이오 제품 엔지니어 계측 관리 장비사, 기획 전문가, 지적 재산권 전문가, 변리사, 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의학, 농업 이런 다양한 분야, 미생물 분야가 됐든지, 뭐 환경 분야가 됐든지, 유전공학 분야가 됐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아, 좋을 것 같다. 어,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도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생명공학과 관련된 직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굉장히 종류가 많다. 동물 분야, 식물 분야 또는 분자 생명공학 분야에 많고 이런 다양한 연구기관, 기업계, 학계, 공공기관 이런 곳에 진출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 그런 퀄리파이, 즉 경쟁력을 갖고 있냐? 그 경쟁력은 어디서 갖춰지냐? 학부 과정에서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고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의 연구력을 튼튼히 해서 본인 스스로 연구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은 충분히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또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공학은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생명공학에 들어가 있는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스마트 의료, 이런 부분, 또는 뭐, 스마트 의료라고 하는 거는 헬스케어를 이야기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의미는 정보통신 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가 시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뭐 혈압을 재주고 그 뭐야 심장 박동을 재고 그다음에 체온을 재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는지 칼로리를 썼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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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미래의 과학기술 관련 직업으로 유망한 직업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이 무엇이 있나요? 이거는 이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직업군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평생 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된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찾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교수가 되시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궁금해요. 했는데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꿈이 작은 학생들이 큰 꿈을 갖고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학부 4학년 학생이나 또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와 실험을 잘 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고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연구자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굉장히 내가 교수로서 일을 하는 게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꿈이 있고 저도 꿈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 꿈이 있을 거예요. 또 꿈이 없는 학생 꿈을 가지면 되고요. 그 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생기니까 늘 얼굴이 표정이 밝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리고 잘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행복한가, 어떨 때 행복한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는 게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게 행복하다.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행복하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내 삶에서 그런 좋아하는 것을 다 빼버리면, 새드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결국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은 이런 방정식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결국은 삶이 2분의 해피 플러스 새드 그래서 결국은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새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이렇게 약간의 내리막이 있고 좀 침체되고 우울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이 바텀을 지나면 또 이렇게 어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뭐 시험을 잠시 좀 못 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문제의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또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과 또 대학에 무난하게 잘 합격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